보니까 뭔가 어땠어? 뭐 어렵다거나 쉽다거나 그런 느낌 받았어? 그러니까 풀면서 모르겠다라거나 읽으면서 잘 모르겠다 하는 거 있었어? 딱히는 없었던 것 같아. 그러면 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 간략하게 한번 보고 다시 바로 갈게요.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는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 시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시라는 것은 뭐야? 일단 기본적으로 작가가 독자에게 전달하는 어떤 것이죠? 일종의 하나의 상황이란 말이야, 그치? 그쵸? 그래서 이 거대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이 뭐였더라? 공간과 시간이잖아, 그쵸? 공간과 시간을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했던 거고, 그래서 이 공간과 시간이 주어지는 이 속에서 살고 있는 인물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더라? 화자라고 불렀었지, 그쵸? 그래서 이 화자라는 사람이 이 거대한 상황 속에 살고 있고, 그 상황을 겪으면서 느끼는 어떤 것들을 전달하는 거지? 정서와 태도, 이거를 전달하는 게 뭐였더라? 이 시라는 문학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 됐지? 자, 그래서 작가는 독자에게 화자를 통해서 정서와 태도를 전달하는 게 시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상황이에요. 공간과 시간이죠. 그리고 어떻게 정서나 태도를 전달할 것인가라는 게 뭐예요? 표현법을 통해서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 정서와 태도라는 것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죠? 이거를 결국은 주제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시의 3요소라고 하면 주제와 운율과 심상인데요. 이 중에서 운율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형성되는가를 봤을 때 슬픔이 기쁨에게는 운율 형성 방식이 좀 잘 드러나는 시인데요. 이 운율은 기본적으로 뭐와 뭐로 나뉘냐면 내재율하고 외형률이라는 것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 내재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내재율은 현대시에서 주로 쓰이고 자연스러운 반복을 통해서 형성돼. 그게 무엇이든 간에 자연스럽게 2번 이상 반복되면 그게 운율 형성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외형률이라는 건 애초에 형태적으로 드러나는 운율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외형률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음보율. 음보율은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끊어읽기의 단위야. 끊어읽기를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3음보. 2번 끊으면 그게 3번 읽을 수 있는 거잖아. 그게 3음보. 3번 끊으면 4번 읽을 수 있으니까 그게 4음보. 두 번째로는 음수율. 음수율이라는 아이는 글자수야, 글자수. 3글자인지 4글자인지에 따라서 3수, 4수 이런 식으로 음수율이 정해지고, 마지막으로 음위율이라는 게 있거든. 음위율은 음의 위치에 따라 형성되는 운율. 그래서 이 머리 부분이 반복되면은 두운, 가운데 부분이 반복되면은 요운, 마지막 부분이 반복되면은 각운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음의 위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리고 심상이라는 아이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심상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무슨 심상이냐면 감각적 심상과 비감각적 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각적 심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감각적 심상에는 무엇이 있냐면 시각, 청각, 그리고 후각, 그리고 촉각, 미각. 그리고 이 아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게 뭐가 있지? 공감각이라는 게 있어. 자, 그럼 이 공감각이라는 아이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공감각은 다른 말로 감각의 전이라고 불려요. 자,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우리한테 그 심상을 촉발시켰던 거는 예를 들어서 시각인데, 그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동시에 청각도 느낄 수 있게 되면,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강아지를 보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복슬복슬 강아지 소란스럽게, 뭐 예를 들어
시끄럽게 뛰어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중간에 하나의 감각이 하나로 전이 되면 그런 것들이 공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감각적 심상이고요. 비감각적 심상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 동적인 이미지, 정적인 이미지, 아니면 뭐 하강의 이미지, 뭐 상승의 이미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감각이 아닌 여러 가지의 것들이 비감각적 심상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주제는 무엇인지, 운율은 무엇인지, 심사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거 뭐지? 슬픔이 기쁨에게 가장 잘 드러나는 건 낯설게 하기 기법이에요. 낯설게 하기 기법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슬픔이라는 것과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 그렇지? 그런 약간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약간 뒤집어서 슬픔이 오히려 부정적이고 기쁨이 긍정적이어야 정상인데, 근데 여기서는 기쁨이 부정적이고 슬픔이 긍정적이지. 이런 것들이 약간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리고 여기서 또 잘 드러나는 게 의인화죠, 의인화. 슬픔이라는 아이는 추상적 개념이고 기쁨이라는 아이도 추상적 개념인데, 그런 추상적 개념인 아이들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제목을 통해서 의인화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청자가 기쁨이고 말하는 사람은 슬픔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어조는 약간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기초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고,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볼까요? 11조 한번 보자. 11조.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인데, 이 지도서랑 그런 학습 관련서, 서적과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 일단 거기 학습 목표에 문학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활동을 한다라는 게 무슨 소리죠? 구성 요소가 각각 다 유기적 연결을 맺고 있다는 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화자라는 사람과 거기 안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다 관계를 맺고 있을 수밖에 없지. 그치? 왜? 그게 화자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게, 화자는 여기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구나 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판단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화자가 이런 식의 정서랑 태도를 전달하고 있구나 라는 두 번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게 문학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라고 한다면 심한의 표현법과 심한의 어떤 구성 요소나 심한의 방법론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소설이나 다른 문학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를 이해하는 거, 시의 특징을 이해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랑 시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학습 목표를 충족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문학의 갈래 보시면 문학의 개념, 뭐 문학의 갈래 이런 것들 다 있거든. 그래서 일단 여기서 3번 동그라미에 4분법 체계를 바탕으로 한 갈래 부분에서 서정 갈래가 우리가 지금 볼 거죠. 노래학이나 인간의 정서를 운율을 가진 언어로 형상화하는 언어 예술, 이게 서정 갈래고, 함축적이고 절제된 언어를 활용하고요. 시가 대표적이다. 거기까지 보시고 뒤로 넘기셔서, 자, 문학의 구성 요소 거기 보시면 작가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감정 등이 문학의 내용이 되고, 문학의 내용은 작품의 주제의식이나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관련된 거기에 비추쳐보자. 문학의 내용이라는 건 결국은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관이나 세계관과 관련된, 그 중에서 작가가 가장 잘 시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정서와 태도. 결국은 작가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걸 전달하고 싶은 거잖아. 그게 가치관이나 세계관인 거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여기 부분은 그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 화자는 무엇인지, 시의 특징은 무엇인지, 거기 시어의 기능 한번 볼래? 시에서 시어가 하는 역할은요, 음악적 효과에 운율을 주고 함축적 의미와 다의성을 다의성에 미치시고, 다의성이 뭐야?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게 되겠죠. 함축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고 시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형성하는 시 역할을 하는 게 시여고요. 그리고 어조를 통해 정서를 나타낸다. 내가 어떤 어조를 가지냐에 따라서 거기에 정서가 담길 수 있겠지. 뭔가 애절한 어조를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내가 막 짝사랑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것들. 그래서 어조는 정서를 담게 되고 시적 화자는 내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지? 그리고 시적 화자의 태도와 정서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시를 읽는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시의 운율이라고 나와 있고요.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은 같은 소리, 단어, 구절, 문장의 반복,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 일정한 음보수의 반복, 의성어나 의태어의 사용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에 의성어나 의태어의 사용이 밑줄 한번 쳐볼래? 의성어랑 의태어가 뭐 깡총 아니면 뭐 막 투덜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치? 근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왜 은율이 형성될까라고 한다면 의성어는 애초에 소리를 흉내내는 거고 의태어도 리듬감을 갖고 어떤 몸짓을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에 리듬감이 있기도 하고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걸 합쳐서 음성상징어라고 하거든? 거기에 밑줄치고 음성상징어라고 적어볼래? 의성어랑 의태어를 합쳐서 음성상징어라고 하는데 음성상징어는 첩어가 많아요. 뭐 깡총 이런 것처럼 똑같은 말이 두 번 쓰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운율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기셔서 15쪽 한번 보자. 제재 설정의 이유. 이 작품은 기쁨과 슬픔에 대한 독특한 발상과 표현을 바탕으로 하여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비판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자는 교훈적 주제를 담고 있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적 형상화 방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전달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서정적이고 심미적인 느낌을 준다. 거기에 다양한 시적 형상화 방법을 활용하여 거기 밑줄 쳐보자. 이 다양한 시적 형상화의 방법이라는 게 제가 아까 적어드린 표현법이죠, 그렇죠? 시적 형상화 방법. 그러면 이런 다양한 시적 형상화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게 정서와 태도인 거지. 되니?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또한 추상적 개념을 의인화한 하자. 거기에 밑줄 쳐보자. 추상적 개념인 의인화한 하자. 뭘 추상적 개념이죠? 슬픔이죠, 슬픔. 슬픔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의인화한 하자가 등장하여 소외된 이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의 정서를 전하고 있다. 이게 뭘까?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어떤 가치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막 나열하는 상황이 나오고 거기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나는 그 소외된 사람들한테 따뜻한 연민의 시선을 갖고요. 동시에 누구를 비판하지?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갖지 않는 기쁨을 비판하죠. 그걸 전달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게 약자들에게 연민을 갖자. 이런 내용을 전달해주는 거잖아, 그쵸? 이런 것들이 시의 전체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슬픔이 기쁨에게는 서정갈래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기에 적절하여 제재로 선정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정호승은 몰라도 되고요. 거기에 핵심 정리 한번 봅시다. 자유시 서정시고 교훈적이고 비판적이고 의지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지적의 밑줄 한번 쳐볼까? 사실 이 의지라는 건 상황에 지지 않는 모습만 보여줘도 의지가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이라는 건 어때? 약자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상황이지. 거기서 뭔가를 아무것도 안 하거나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모습을 보겠다. 연민과 동정의 시선을 보내겠다. 라는 자신의 의지가 드러나니까 의지적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의지적을 너무 깊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재는 슬픔과 기쁨이고요. 주제는 이기적 삶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추구죠. 그래서 역사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슬픔과 기쁨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밑줄 쳐봐. 말을 건네는 방식.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본적으로 독백과 대화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독백과 대화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독백은 기본적으로 청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알겠죠? 독백은 청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대화는 무조건 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자는 듣는 사람, 화자는 말하는 사람. 화자는 없을 수가 없죠.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없을 수는 없고 청자라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청자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독백이 될 수도 있고 대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냐라고 하면
청자가 주어졌을 때 이걸 우리가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청자가 나타나고 청자에게 실제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을 건네는 방식 안에서 대화인지 독백인지는 어떻게 평가하시면 되냐면 이때는 화자와 청자가 대면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청자가 내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걸 대화 상황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경우, 그럴 때 우리가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독백이라고 봐요. 반면에 화자와 청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둘이 대화를 나누는 거라고 볼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말을 건네는 방식 중에 대화체라고 봐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상대방의 청자의 답변까지 있다면, 대화 상황에서 답변까지 있으면 그걸 우리가 대화의 형식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시 같은 경우에는 기쁨이가 답변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지. 그쵸? 일단 말을 건네는 방식은 되겠지만 대화의 형식까지 가기는 힘들어. 그치? 근데 기쁨이가 아마도 주변에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대화체인지 독백체인지를 따져보면 사실 대화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긴 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정 음운, 특정 어미, 특정 음보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구성을 보시면은 처음 부분에서는 너에게 슬픔을 주고 싶어 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너에게 기다림을 주고 싶어 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너와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거. 그래서 화해하고 같이 잘 지내보려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셔서 자, 슬픔과 기쁨의 대립적 속성의 별표 한번 쳐볼까요? 슬픔이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였지? 굉장히 이기적인 아이야. 근데 이 아이가 이기적인 아이라는 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안에 주어진 상황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뭔가 할머니에게 막 물건값 깎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그 인물의 성격이었던 거고, 기쁨이라는 아이는 너고요, 청자고요, 그리고 이기적인 아이, 내가 잘못 말했구나. 기쁨이가 되게 이기적인 아이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게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슬픔이라는 아이는 이타적 존재고 나고 화자고요, 되게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는 아이였죠. 그래서 화자가 청자인 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도?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였지? 기다림을 주고 싶다, 슬픔을 주고 싶다. 계속해서 이 기쁨이라는 아이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쵸? 그거를 통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하는 데 성공하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시가 끝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시와의 특징이나 표현상의 특징 같은 부분은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차피 지금 다 알려드릴 거니까. 자, D를 쳐다보시고 이제 17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본문 직접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우개가 없나? 네, 교실을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했어. 두 명일 때도 횡했는데 이제 한 명이네요. 자, 학교 좀 다녀보니까 어때? 뭔가 중학교랑 많이 달라? 영덕중이야, 영일중이야, 정명중이야? 영덕중. 영덕중이 여기 주변에서 학생 제일 많지 않나? 영덕중 애들은 영덕고 제일 많이 가? 청명을 많이 한다고요? 왜 그렇지? 이유가 있나? 영덕이 좀 너무 어렵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래서 영덕 안 가고 수원 보고 좋은 거야? 일지망의 청명은 지망이 영덕이고 삼지망의 수원이 청명에서 날아가가지고 그냥. 근데 도현이는 일지망이 수원이라 하지 않았나? 걔는 왜 그랬지 도대체? 도현이는 그 무슨 중학교예요? 영덕중? 같은 중학교. 영덕중이네. 청명도 근데 쉽진 않지 않나? 그치. 다 애들 가니까 일지망 그 수원고는 일지망 장학금 없어? 수원여고는 일지망이면은 성적순으로 100만 원씩 준대. 그런 것도 있더라고. 수원여고는 일지망이 워낙 없으니까. 수원고는 그런 거 없고.
자, 그래서 슬픔이 기쁨에게를 한번 보시면은 사실 일단 제목부터가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게 의인화가 일단 있고요. 여기 안에 이미 의인화가 담겨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슬픔이라는 아이도 그렇고 기쁨이라는 아이도 그렇고 의법이 사용된 거죠. 인간이 아닌 아이들, 추상적인 아이들을 마치 인간처럼 표현을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해서 나의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나라는 아이가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개념어를 쓰냐면 표면적 화자라는 개념을 쓴다라고 말을 했죠. 표면적 화자는 무슨 뜻이라 했지? 화자가 직접적으로 시 밖에 드러나 있는 경우. 근데 화자가 드러나 있지 않아서 지금처럼 나, 우리 이런 식의 직접적 표면적 화자가 없을 때를 뭐라 한다 했지? 이면적 화자라고 한다 했죠. 그런 이면적 화자라고 하더라도 화자는 언제나 시에 무조건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화자가 없는 시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해서 너의 밑줄 쳐보자. 너의 밑줄을 쳤을 때 이 너가 누구라고요? 아니, 청자라고 부르는 거라고 했죠. 청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으면 우리가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말을 건네는 방식이 되고 나면은 그때 판단해야 되는 건 이게 대화 상황이 맞는지, 청자가 내 주변에 진짜 있는 게 맞는지라는 걸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됐죠? 자, 그래서 슬픔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슬픔이라는 것이 뭐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라는 건 결국은 유기적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직관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나라는 사람, 화자는 청자, 너에게 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지? 슬픔이야, 슬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라는 거지. 이 슬픔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주고 싶은지, 이 두 가지를 판단을 드려야겠죠. 됐죠? 이게 기본적인 거니까. 물론 이게 내신 국어지만 내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이 새끼가 이걸 왜 주고 싶지?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거 두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거기에 밑주시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이 슬픔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 화자는 슬픔을 뭐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랑보다 소중한. 자, 그러면 어디가 중요할까? 소중한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지? 그럼 화자라는 사람은 슬픔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소중한 것을 너에게 주고 싶구나 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왜 슬픔이 사랑보다 소중할까? 라는 거 하나는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될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를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할머니에 네모치시고요. 그 앞에 부분에 가로쳐봐. 겨울밤부터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애 가로쳐볼까? 이게 단순하게 할머니라는 시어를 읽어내야 하는 게 그 앞부분을 다 붙여서 읽어야 되는데 그 앞부분을 가로치시고 할머니에 이렇게 화살표를 쳐보시면은 할머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회적 약자인 거야. 됐니? 할머니는 사회적 약자예요. 근데 그렇게 할머니라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인데 이런 상황에서 너가 어떤 행동을 했지?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애 괄호 한번 쳐볼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회적 약자가 나타났어요. 굉장한 사회적 약자인 우리 할머니가 등장을 하셨는데 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이 상황에서 너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지?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했죠. 이게 이 상황 속에서 너라는 사람이 대응을 했던 방법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슬픔의 평등한 얼굴에 밑줄 한번 쳐보자. 자, 슬픔의 평등한 얼굴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가 너의 이런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서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구나. 이거는 사실 뭘 알 수 있는 부분일까?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이 사회적 약자들의 슬픔을 모른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평등한 얼굴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고요. 그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 담겨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나라는 사람은, 너라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의 어떤 공감, 아픔이나 슬픔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이렇게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너에게 해주고 싶은 건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슬픔이 얼마나 평등한지, 얼마나 슬픈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슬픈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됐죠? 자,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슬픔이가 기쁨이를 어둠 속에서 불렀는데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거야. 이게 무슨 소리죠?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몰랐던 나야. 아, 너죠. 그쵸?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를 않은 거야.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거기에 밑줄 치시고요.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밑줄 치고 거기에 역설이라고 한번 적어볼까? 자, 그래서 거기에 밑줄 치고 역설적 표현이면서 동시에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사회적 약자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사람도 사회적 약자. 이게 동사자가 무슨 뜻이야? 동사자의 의미가 뭐예요? 얼어 죽은 사람. 근데 얼어 죽은 사람이 다시 얼어 죽을 수 있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순이 발생해서 역설적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죽을 수 없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휘적으로 모순이 발생하지만 근데 깊게 이해하면 의미가 쭉 올라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가만히 한 장 덮어주지 않은 이라는 건 거기에 괄호 한번 쳐보자.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라는 건 역설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이 되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았다라는 건 뭐가 없다라는 거지? 최소한의 동정조차 갖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사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정도 갖추지 않은 이게 나라는 사람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렇죠? 나라는 사람은 지금 최소한의 인정도 갖추지 않고 있는 그런 무관심한 너의 사랑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무관심한 너의 사랑이라는 건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거에 세모 한번 쳐볼게요. 미안해. 사랑이라는 것은 세모 한번 쳐볼게요.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 무관심. 누구에게 무관심해요? 약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로 무슨 얘기일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에 밑줄 치시고요. 누구를 위해 흘릴 줄 모르는 거지? 다른 사람의 슬픔, 약자의 슬픔, 그런 것들에 약자의 슬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줄 모르는 나, 너라는 게 되겠죠. 그 너는 누구? 기쁨이요, 기쁨.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의 밑줄 한번 쳐보세요.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라는 건 결국은 왜 주는 거지? 자, 얘가 사회적 약자의 이런 불행에 굉장히 기뻐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얘한테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알려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슬프게 살고 있고 그런 얼마나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은 얘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지라고 보고요. 그리고 동시에 얘가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인정조차 베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애가 무관심한 사람, 약자들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이런 사랑을 위해서 내가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이제 뭐지? 기다림을 주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 기다림이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얘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 무관심하지 않고 약자들에게도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기다림이라는 해결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그럼 거기서 봤을 때 한방눈은 긍정적인 아이일까 부정적인 아이일까? 부정적인 아이겠죠. 이유는 뭐야? 아니지. 화자가 멈추겠다고 했기 때문이야. 화자가 멈추겠다고 했다면 그 대상은 긍정적인 확률이 크지 않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너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를 멈추겠어? 그러진 않겠죠. 너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멈춘다면 그건 아마도 뭐 게임하고 있거나 축구하고 있거나 그런 일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러고 있을 때는 멈추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내가 데리고 가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봄눈은 긍정이겠죠. 봄눈의 긍정이라고 치시고, 보리밭이라는 이 배경도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보리라는 건 겨울에 경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겨울에 추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겨울에 사람들이 배고프고 힘들 때 보리밥을 해먹고 그런 식으로 보리를 먹으면서 이 힘든 시기를 견뎌내지. 그쵸? 그래서 이 보리라는 게 약자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 거기에 밑줄 한번 쳐보자. 사회적 약자들의 슬픔에게 다가가는 게 봄눈과 함께니까, 봄눈은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봄눈은 사회적 약자들,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럼 한방눈이라는 건 어떤 개념을 갖고 있을까? 자, 한방눈이라는 건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핀다라기보다는 어떤 강자들에게는 기쁨을 주고 약자에게는 고통을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따뜻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솔직히 눈 오든 말든 관심 없잖아요. 눈 오면은 눈사람 만들면 되고 눈싸움 하면 되는데, 동사자, 가만히 눕고 사는 동사자 같은 사람들한테 한방눈 오면 어떨까? 완전 그냥 대재앙이나 다름없죠. 그렇지? 그래서 따뜻한 봄눈들하고 한방눈하고의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봄눈을 함께 데리고 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그럼 거기 너와 함께 걷겠다에 밑줄 한번 쳐볼까? 이제 원래는 슬픔을 주고 싶고 기다림을 주고 싶고 이런 걸 통해서 너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치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 그랬는데 이제는 뭘 하겠대요? 함께 걷겠다, 동행하겠다 라는 게 나왔으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너라는 사람이 함께 갈 만한 사람이 아니야. 함께 갈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너도 많이 괜찮아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 슬픔이라는 거 동정이나 연민이나 공감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하면서 이 기다림이 함께하는 슬픔까지 그 목적지까지 함께 걷겠다라는 게 나의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내가 단순하게 이렇게 이기적이었던 기쁨이라는 아이를 비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는 계속해서 슬픔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의 행동을 고치려고 하고 기다림을 주면서 이 아이의 행동이 변하기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봄눈을 챙겨서 함께 약자들의 슬픔을 덮어주는 그런 기쁨을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까지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슬픔이 기쁨에게의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운율형성 방식을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겠다 나와 있는 거에 겠다의 밑줄 한번 쳐볼까?
주겠다, 주겠다, 주겠다 이런 것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운율인데 종결어미라고 불러. 종결어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어? 그래서 이런 게 운율 형성인데 그 방식은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해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또 뭐 반복되는 것들은 뭐 슬픔, 기다림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시어들을 통해서 운율이 형성된다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운율 형성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어? 안 했어? 굉장히 충격적인 수업이네요. 그래서 거기에 슬픔이 기쁨에게 화자와 청자를 살펴보면 이 작품의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는 게 이 그 학습 활동 내용인데요. 학습 활동 다 했어? 몇 개는 하고 몇 개는 안 했어요? 그럼 한 부분에 대해서 잘 뭔가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학교에서 한 부분만 아마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어떤 그 뭐랄까 일단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뭐 엄청나게 많이 할 필요는 없어가지고 학습 활동은 일단 넘어가신 다음에 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거기에 23쪽 한번 볼래? 23쪽? 자 23쪽에 거기 역살법 우리 한번 같이 정리해 봅시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얘는 왜 역설이야? 맞아요. 그럼 그게 어떤 측면에서 역설이 되냐라고 했을 때 어휘적으로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같다라는 건 이미 같다는 건데 나는 왜 보내지 않았지? 라는 거니까 그게 말이 안 돼서 역설인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역설이지만 깊게 이해하면 오히려 더 여운을 주죠. 왜? 그 사람은 같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은 떠내보내지 못했다라는 의미니까 좀 더 감동적이죠. 밑에 거는 왜 역설이라고 했지? 그쵸? 아우성은 굉장히 큰 소리라고 했지, 그치? 아우성은 굉장히 큰 소리인데 소리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거기는 왜 역설이라고 했죠? 고와서 서러워라는 말이 되는데 고우면은 서러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서러울 수가 없죠, 그치? 그래서 여기는 역설이고요. 고운 거는 긍정이고 서러운 건 부정이기 때문에 자, 나는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얘는 왜 역설이죠? 그치. 찬란한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찬란하니 긍정이죠. 근데 슬픔의 봄이라는 거는 부정이지. 긍정과 슬픔이 같이 이렇게 병렬돼서 나왔기 때문에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여라라고 돼. 이거는요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번뇌라는 게 긍정적 감정일까 부정적 감정일까? 번뇌는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잡생각 같은 거거든. 그럼 번뇌는 긍정이 될 수 있을까? 힘들겠죠. 그렇죠? 굉장히 부정적인 번뇌라는 대상이 별빛이라는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역설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되셨죠? 그리고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게 그 절정 이육사 씨의 시에 나오는 건데 밑줄 한번 쳐볼까요? 자 이거는 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무지개라는 거는 어떤 아이야? 무지개라는 거는 계속 있어요? 아니면 좀 있다가 사라져요? 좀 있다가 사라지지, 그치? 근데 강철이 좀 있다가 사라질 수가 있어? 없지. 그러면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건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는 아이인 거고요. 근데 또 무지개라는 건 금방 사라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겨울이 무지개라는 건 겨울은 언젠가 사라진다라는 의미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거든.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게 굉장히 이 겨울이라는 시기가 그 정도로 엄청 우리한테 힘들게 느껴진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동시에 무지개이기 때문에 언젠간 사라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도 돼요. 됐지? 그래서 강철로 된 무지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말 돼 안 돼? 안 되죠. 왜? 결별은 헤어지는 거잖아, 그쵸? 근데 사실 물론 헤어지는 게 좋은 사이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막 학교에서도 좀 싫어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사이는 헤어지는 게 좋을 수 있거든. 근데 기본적으로는 결별은 축복을 이룩할 수가 없어. 결별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안 좋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자
자 그리고 밑에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꽃다운 걸 봤는데 사실 눈이 왜 멀어요? 그치? 향기로운 걸 들었는데 귀를 먹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얘가 역설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날이 밝을수록 침침해가는 넋 속에 젖짧은 이라고 되어 있는 건 날이 밝다는 거는 밝은 거잖아, 그쵸? 근데 침침하다라는 건 밝은 거야, 어두운 거야?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올 수가 없어. 차가울수록 사무치는 정화. 정화는 뭐예요? 불꽃 같은 건데 차가울수록 불꽃이 피어오를 수 없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괴로웠던 사나이가 행복할 수 있어요? 괴로움과 행복은 같이 올 수가 없죠, 그치? 이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 있는데 그게 행복하게 느껴지면 그 사람은 변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맞을 수가 없고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 외로운 황홀한 심사에 밑줄치시고 외로운데 황홀할 수는 사실 없어요. 외로운 거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문학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외로울 때는 황홀하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슬프거나 굉장히 지치거나 그런 쪽과 관련되는 게 맞아요. 문학에서는. 자, 날과 밤으로 흐르고 흐르는 남강은 가지 않습니다. 흘렀는데 어떻게 안 가? 그쵸? 흘렀으면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그거고.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되네.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된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리고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네. 산에 있는데 산을 왜 그리워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모순이 있거나 충돌이 있거나 마찰이 발생할 때 역설이라고 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지. 됐어?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공감각적 심상은 사실 지금 보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래서 뭐 첫사랑이나 절정이나 이런 윤동주 시집이 가방을 들고 맹인 부부 가수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런 아이들이 보통 그 외부 작품 연계가 많이 되거든.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거 첫사랑이랑 저기 절정이랑 정호승의 윤동주 시집이 가방을 들고 맹인 부부 가수 우리가 눈발이라면 얘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알았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기 뒤에 35쪽 한번 펴보자. 기본적인 문제 좀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돌다리 한번 볼 거거든. 그래서 1번에 한번 보면은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일까? 1번, 2번, 3번 지금 풀어보자. 다 했어? 자, 1번에 몇 번 하셨어요? 4번이 맞지. 슬픔과 기쁨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를 형성하고 있지 않고 2번에 몇 번이지? 4번이죠. 여러 화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3번에 몇 번이죠? 1번이 맞죠. 그래서 이기적인 너에게 슬픔을 주면서 슬픔이라는 것이 어떤 얼굴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기다림을 주면서 바꿀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마지막으로 함께 걸어가고 싶어 하는 거니까. 자,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는 이제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실제 기출 문제들 한번 풀어볼까? 42쪽에 7번 한번 볼래? 이거 과천외고 문제거든. 자, 위시의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와 가장 유사한 것은 무엇일까? 위시의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애초에 뭐야?
다른 사람은 뭐에 공감하는 거지? 슬픔 혹은 어떤 약자의 그런 아픔, 그런 힘듦 그런 거에 공감하는 삶의 자세가 화자가 추구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걸 한번 골라보면은 1번에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 와도 잡숴도 좋소 왜 사냐곤 웃지요 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 함께 와 자셔도 강냉이가 있거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랑 왜 사냐곤 웃지요의 밑줄 한번 쳐봐. 강냉이가 있는다라는 건 옥수수가 뭐 새롭게 맺히는 그런 느낌일 수 있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함께 와서 잡숴도 좋다라는 건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 거야? 뭐 그냥 뭐 베푸는 거죠, 그렇지? 당신도 함께 즐깁시다 우리 같이 이런 거. 그러면서 왜 사냐곤 웃지요라고 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태도에 그냥 허허로운 그런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사냥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아? 세 글자로 얘기하면 뭔 것 같아요? 부정. 기다리고 있을 테요 얘기 주죠. 이 사람은 뭔가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모란이라는 아이가 지고 나면은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라는 게 모란이라는 게 내 인생의 마치 전부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모란이 없는 시절은 내 인생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 부정인 것도 맞아. 이 사람은 계속 뭔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3번에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거기에 밑줄 쳐보자.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라는 게 이게 어떤 삶의 태도지?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치고 공감하려는 태도죠. 그쵸? 그런 것들이 이 시에 어디에 잘 드러나지?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기다림의 슬픔까지 함께 걸어가겠다. 이게 아까 우리 말씀드릴 때 단순하게 기쁨이라는 아이의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나아간다 했어? 함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화합까지 간다 했죠. 그 화합이 잘 드러나는 게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지. 됐어? 그럼 4번은 어때요? 4번은 어떤 태도인 것 같아? 잘 모르겠지. 산이라는 게 나를 둘러싸고 달처럼 살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지?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라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여기를 보고 금음달이라는 의미를 저기 받아들이면은 금음달이 뭐예요? 제일 작은 그 상황이잖아, 그렇죠? 보일랑 말랑한 달, 그렇죠? 그렇게 뭐 약간 금음달처럼 사이어지는 목숨인데 어차피 그냥 금음달처럼 살아라, 금음달처럼 살아라. 흘러가는 대로 작아지면 작아지는 대로 커지면 커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라. 뭐 그런 의미겠죠. 5번에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이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라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계란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오래된 사랑이라는 것, 겉에 박은 것, 사랑이라는 것은 벗겨질 때가 언제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사랑이 끝났을 때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 붉은 파밭이라는 건 파가 어느 정도 다 익어버린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익어버린 상태에도 뭐는 있다? 푸른 새싹은 있다 라는 거. 그래서 끝나는 것에도 시작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라는 것이 뭔가를 얻는다는 건 뭔가를 잃는다는 거고 그 잃는 것에서는 또 새로운 시작은 있고 뭐 그런 내용인 게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시에 해당할 수 있는 건 3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 돌다리 바로 보도록 할게요.
나 문제 몇 개 더 풀까? 슬픔의 기쁨을 좀 더 풀고 돌다리를